이 분산으로 인해서 비용을 많이 아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더리움이 그런 트랜잭션이 계속 밀렸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비용을 많이 내게 돼요. 여기는 그 비용을 좀 적게 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빅데이터 많이 들어보는 말이죠. 사실은 이게 각광을 받은 건 2010년 후반대, 중후반대인 것 같아요.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당연히 이제 뭐 아마존, 구글 같이 데이터를 잔뜩 모으는 그런 곳들에서부터 파생이 돼서 그 필요성이 많이 느껴지게 된 거고, 그리고 그쪽 분야가 이제 핫해질 거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데이터가 많아질 거야 라고 하는 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럼 이걸 준비해야겠네 하고 이제 준비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났었죠. 그런데 이 빅데이터가 사실은 아무나 막 접근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왜냐? 빅데이터라는 거를 다루려면 결국에는 이런 장비를 갖추고 있는 그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네트워크가 있는 곳에 가야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경험한다라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 기업을 가시더라도 그 기업이 일정 크기 이상이셔야만 접근이 가능할 거예요. 대신에 간접 경험은 하실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거를 활용해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 AWS 같이 아마존 서비스 같은 것들을 들어가시면은 이제 그런 간접 경험들을 해보실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내 하드에 있지 않은, 내 컴퓨터에 있지 않은 데이터들을 분산 처리되고 있는 곳에 가서 한번 다뤄보고 뭐 거기 있는 기능들을 이제 연습하시고 그럴 수는 있겠죠. 국내에 이런 수요가 많냐라는 문제였을 텐데 제가 적어도 2년 전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빅데이터 수요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가 일정 이상 커야만 되고 그 안에서 그 하드웨어 그 비용을 많이 들이실 수 있는 회사야만 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경력자를 많이 원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경력 있는 신입을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새로 런칭되고 새로 확장되는 분야에서 보통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전엔 컴퓨터 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니까 컴퓨터 전문가면 빅데이터 할 줄 알겠네 라는 식으로 되는 거죠. 여러분께 엄청난 기회를 주는 그런 정보는 아니겠지만 점점 이게 확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뭐 100억이 들었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이런 구축이 점점 싸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그 그래픽 카드 생각을 해보면 2년 전의 그래픽 카드와 지금의 그래픽 카드 성능 차이는 거의 뭐 3, 4배 이상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는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해질 수가 있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서비스가 또 접근 가능해지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연습해 놓은 것들이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준비하신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빅본기, 빅데이터 분석 기사 같은 내용을 보면 사실은 빅데이터가 주라기보다는 데이터 전반에 대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데이터 분석 부분이 상당히 들어가 있고 그런 데이터 관리적인 측면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갔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빅데이터만 집중했다면 아직은 그게 좀 시기상조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딥러닝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 딥러닝은 한 5, 60년 전에 나온 그 네트워크가 단지 컴퓨터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데이터가 수집이 편해지면서 각광받게 된 거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빅데이터 내용을 다루면서 우리 데이터 분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볼게요. 자, 빅데이터 플랫폼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빅데이터 기술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환경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디테일하게는 모르지만은 어떤 빅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세부 기술들이 막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분산 처리 같은 기술이겠죠. 그런 것들에 이 어떤 정보들이 모이고 그걸 잘 다루기 위한 툴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플랫폼이라는 거는. 그런 다음에 그 플랫폼 안에는 결국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근데 요거를 지금 머릿속에 넣긴 힘드시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일단 데이터가 크니까 그걸 수용하려면 용량이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게 일반 데이터랑 다르니까 처리 방법도 좀 다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분석 작업도 이제 좀 다르게 해야 되니까 그런 데이터가 큼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부하를 감안한 하드웨어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고 소프트웨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화된 분석 방법, 뭐 수집 관리 분석 등등에 대한 이제 소프트웨어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플랫폼의 구조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대요. 사실 상호 연관성이 있어서 딱딱딱 나눠지는 건 아니고요. 서로 이 정도의 이런 그 계층 정도로 구분해서 볼 수 있겠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이런 빅데이터를 다르게 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하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 부하, 이 컴퓨터가 힘들어하는 거. 결국에는 시스템이 어떤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동작이나 자원이 있어야 되고, 크게 이제 뭐 세 가지로 이렇게 본다면 이제 컴퓨팅 부하, 저장 부하, 네트워크 부하가 있겠죠. 컴퓨팅 부하 같으면은 지금 CPU에서 GPU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고, 저장이라고 치면은 하드에서 SSD로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네트워크 부하 뭐 이렇게 될 텐데요. 뭐 5G 이렇게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대 이런 부하를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빅데이터 성능이 좌우가 되겠죠. 제 이제 머신러닝 수업, 딥러닝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보틀넥이라는 말이 있죠. 그 물통을 거꾸로 쏟으면 물통에 그 병목을 잡고 쏟아보면은 그 병목의 너비만큼 물이 쏟아지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그 병목만큼만 이동 가능하다는 느낌에서 병목이 발생되고, 이 최소화되느냐에 따라서 그 빅데이터 성능이 좌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플랫폼 설계 시 고려사항 중에 첫 번째로 컴퓨팅 부하가 있겠죠. 자, 플랫폼 설계를 할 때 이제 CPU 성능이 높아지는 것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이 클러스터, 이렇게 묶음을 할 때에 그 작업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따라서 또 설계가 들어갈 것 같고요. 또 용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이 과거에 발생됐던 히스토리를 보겠다는 거. 그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페이스북 과거 사진이라던가, 뭐 싸이월드, 뭐 아니면은 뭐 카톡 과거의 발생 이력들을 분석한다거나 뭐 그럴 수가 있을 것 같고, 현 상황을 분석한다 그러면은 실시간적으로 지금 막 발생되는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용도가 또 필요하게 되겠고, 또 미래를 예측하려고 한다면 앞서 이거 앞에 거를 다 이제 포함하는 범위가 되겠지만은 거기 안에 또 미래를 예측하는 머신러닝 기법들과의 연관성도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용도에 따라서 플랫폼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 뭐 이걸 다 다루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부분에 특화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데이터로부터 활용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음을 한번 더 강조한 장표이고요. 자, 어떤 목적이, 활용 목적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 있을 수가 있고, 품질 분석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들께서 바이오 인포메틱스 하실 때 유전자 분석을 많이 하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결국엔 이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 솔루션이 있을 것이고, 그 밑에 인프라로 보통 이렇게 빅데이터 플랫폼이 제공이 되는 거죠. 이 플랫폼 안에도 또 인프라란 말을 쓰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말도 있잖아요. 이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수집을 정형, 비정형 뭐 그런 다음에 저장해 놓겠죠. 그리고 저장한 것들을 분산 저장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조화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빅데이터의 데이터가 막 분산돼 있거나 혹은 어떤 처리를 해야 될 때에 이거를 직렬로 쭉 하나 처리하고 하나 처리하고 갈 거냐, 아니면 여러 개의 이렇게 병렬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거냐 라는 게 가능할 거고요. 그 안에서 분석, 전 처리들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처리되고 이럴 때 이 관리를 어떻게 보완할 거냐, 또 잘 백업해 놓을 거냐,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자, 실시간 빅데이터 처리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고, 다양한 분산 병렬 처리가 가능하게 돼야 될 거고, 또 관계형 데이터 모델과 대규모 업무 트랜잭션을 지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페이스북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사진들과 정말 많은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뭐 메신저 기능도 있고 막 영상도 나오고, 그 수많은 업무 트랜잭션, 업무 이동이 있게 되는데, 그거를 빅데이터,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 잘 커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파일 같은 것도 잘 이렇게 관리가 되어 있어야 접근도 잘 되고 혹시 중복되어 있지 않으면 더 효율적이 되겠죠. 자, 실시간 빅데이터 처리 가능한 부분을 이제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기존에는 그 데이터들을 분산하지 않고 쭉쭉 일괄 처리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이제 실시간 처리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어떤 요청과 응답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분산 병렬 처리 방법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가는데 이 분산 병렬 프레임워크가 이제 보편적으로 되어 가고 데이터 간의 관계를 표현할 때 그래프 연산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자, 이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우리 도표 차트를 말할 때 그래프라기보다는요. 어떤 정보로부터 어떤 정보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점과 선으로 되어 있는 또 관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마인드맵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프 컴퓨팅이라는 말이 또 따로 있습니다. 연결된 데이터들을 이제 모델링, 분석, 계산할 때 쓰는 걸 말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페이스북과 같은 SNS의 데이터 마이닝에 응용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다양한 개인들의 데이터가 그래프 형태로 모델링이 되는데 그 구조를 이제 점과 선으로 이렇게 많이 연결을 시키고 이렇게 많은 여기 자질이라고 되어 있는 그 피처가 그리고 그거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갈 때에 이제 파라미터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때 이제 그런 그래프를 활용한 컴퓨팅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계산량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고성능 컴퓨팅이 필요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크게 막 컴퓨터를 잔뜩 모아서 만들어 놓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고 그 중에 하나로 여기서는 이제 CPU라고 하죠. 그 프로세싱 유닛 자체가 인텔리전스하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능형 이 프로세싱 유닛이 이런 그래프 컴퓨팅에 좀 적합하도록 된 거예요. 점과 선으로 연결해 가면서 어떻게 연결시켰을 때 최적화가 되는가의 문제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 모델이 이 베이지안 모델, 딥빌립 네트워크,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등등에 이렇게 활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경로를 최적화하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문제를 향해 접근해 가면은 가장 최적화될 것이냐.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대요. 세일즈맨이 어떻게 접근해 가야지 목적지가 여러 군데라고 해보면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경로로 가야지만이 최적으로 도달할 것이냐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세일즈맨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거였고요. 이게 경로 최적화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점과 선으로 쭉쭉 이어가는데 그 점과 선을 이어가는 게 어떻게 갔을 때 가장 최적화되어 있을까라고 보는 거죠. 텐서플로우라던가 그 다양한 그런 언어들도 이제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프화해서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런 최적화의 문제는 결국엔 자원과 컴퓨팅 요소들을 스케줄링하는 문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뒤에는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IPU라고 하는 그 소자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는가의 한 예인데요. 이 포플라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데서 그런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쓸 수 있는 뭐 그런 형태로 되어 가겠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IPU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한 사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쿼리라는 말이 뒤에 나오시게 될 겁니다. 여기 쭉 영어로 돼 있어서 복잡하실 텐데 쿼리라고 하는 용어의 어원이에요. 자, 대표적인 말로 했을 때는 요 질문이다라고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ask하고 inquire하고 그러니까 요청하는 의미를 좀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보면은 어떤 질문입니다. question이고 그거는 어떤 강제성은 없이 그냥 요청을 하는 거죠. 요청 부탁드립니다라는 느낌의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청들을 이제 할 거잖아요. 정보를 달라고 하고, 정보 저장해 달라고 하고, 뭐 지워 달라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청들이 있게 될 텐데 그 쿼리라는 말은 퀘스천에서 QE가 똑같으니까 이 QE가 퀘스천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청도 좋은데 그냥 질문을 던진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서요. 그 질문 언어를 왜 사용하게 됐냐면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결국에는 일련의 정형화된 테이블로 구성된 데이터 항목들의 집합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고 그냥 데이터베이스인데 정형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블, 로우, 컬럼 이런 어떤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판다스로 좀 익숙하게 되어 있죠. 그 로우, 컬럼, 테이블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럴 때 이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할 때에 트랜잭션, 어떤 이동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고 처리할 때에 이 연결시켜주는 표준 검색 언어가 이 SQL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화된 질문 언어, 질의 언어가 있는데,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이 RDBMS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된 거고, 그 기능이 뭐냐고 보면은 자료의 검색과 관리, 스키마 생성과 수정, 그리고 객체를 접근하는 데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빅데이터가 등장하면서 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난관에 좀 부딪혔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건 다 짜여져 있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굉장히 증가하게 된 거죠. 데이터가 너무 커져 버리니까요. 이렇게 딱 정형화되어 있는 것만 필요할 것이냐? 그러지 않을 수 있다. Not only SQL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말하자면 한국 음식이 있고 한국 음식이 아닌 다른 세계의 많은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혹은 영어라는 언어가 있고 영어가 아닌 다른 제2의 언어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존재하고, 데이터의 일관성을 약간 포기한 대신에 여러 대의 컴퓨터로 데이터를 분산시켜서 정합니다. 자, 이것을 수평적 확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수직적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 컴퓨터 자체를 좋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엄청 비싼 장비, 또 대용량 장비들을 사서 하는 거고, 옆으로 퍼트리는 거죠. 분산시키겠다. 그래서 수평적 확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 저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와 이 개념을 공유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분산 저장이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와 트래픽이 증가함에 따라서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는 수평적 확장을 시도한 거죠. 근데 문제가,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클래스터, 이렇게 어떤 묶음을 만들어낼 때에 효율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중앙에서 쭉 명령을 내리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클러스터에도 존재하는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솔루션도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본인들이 영업을 하고 싶으니까 우리도 이거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디스크를 관리하는 문제가 될 거고, 그 디스크 관리 시스템 자체가 망가져 버리면은 그 나머지 다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드가 분산될 수는 있는데 그거를 관리하는 결국 중앙이 뭐가 하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가 망가지게 되면 전부 다 못 쓰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샤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샤딩이 샤드키라는 거를 기준으로 하나의 테이블을 수평 분할해가지고 서로 다른 클러스터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1TB짜리 어떤 빅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256, 256, 256, 256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거예요. 네 군데에다가 나눴다고 합니다. 샤드를 한 거죠. 샤드 1부터 샤드 4까지. 그렇게 이제 분산을 거쳐가지고 할 때에는 쿼리를 아까 해야 된다고 했고, 참조 정합성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잘 맞아야 된다는 거죠, 서로. 그리고 트랜잭션이나 일관성에 어떤 제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그 코인이 있잖아요. 이더리움. 이더리움이라는 코인 자체에서 이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니까 샤딩이라는 기능을 넣겠다라고 해서 이게 이슈화가 된 적이 있어요. 그 코인 쪽에서 이제 호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조금 와닿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말해보면은,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이제 10,000명이 이제 이걸 사용합니다.
지갑처럼 사용을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제 10,000명이 한 명 이걸 사용하려고 치면은 그거를 이제 1초씩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그전에는 10,000명이 다 똑같은 데이터를 큰 데이터를 갖고 있었다고 치면은 그걸 이제 분산해서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10,000명한테 너 2,000개씩 가져. 그래서 따로따로 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중앙으로 오는 그 처리 과정은 이 10,000개가 오느라고 시간이 걸리기보다 여기는 2,000개씩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처리 시간도 줄고 이 한 번에 이동하는 데이터 양도 줄기 때문에 이 분산으로 인해서 비용을 많이 아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더리움이 그런 트랜잭션이 계속 밀렸거든요. 계속 밀려가지고 막 며칠씩 걸리고 그런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비용을 많이 내게 돼요. 가스라고 하는데 그 가스 비용을 많이 내게 되는데 여기는 그 비용을 좀 적게 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약간 중앙 관리 시스템적인 접근이고 근데 애초에 이제 분산 저장을 지원하자라는 느낌으로 나왔던 이 not only SQL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집합 지향 모델을 사용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태생이 다른 거죠. 복잡한 제어 자체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자, NoSQL 데이터베이스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 보면요. 이런 형태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키밸류 형태, 문서 형태, 컬럼 패밀리, 그러니까 컬럼 방식으로 가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모델 방식이 있는데 위에 거는 약간 그 집합 지향 모델의 방식이고 맨 아래 거는 그래프 모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우리가 원하는 거는 파일 관리의 효율화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기존 대비 절반 정도, 뭐 절반이라고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저장 공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진화를 해가는 거고요. 작은 파일도 메모리 공간 낭비 없이 저장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원본 복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복구 정보도 준비해 놓는 거죠. 그걸 한 번에 눈에 보이도록 진행한 겁니다. 자,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조를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각각을 말해 볼게요. 첫 번째 소프트웨어 계층, 두 번째 플랫폼 계층, 세 번째 인프라스트럭처 계층이에요. 자, 소프트웨어 계층이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범위입니다.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집하고 정제하는 게 있고요. 사실 이게 먼저 앞에 나와 있어야 되죠. 이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거가 많이 되죠. 그런 다음에 그런 어떤 서비스가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때 그때 서비스 관리 모듈 그리고 그때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있을 텐데 그 사용자 관리 모듈 등등이 또 있게 됩니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위에랑 아래의 정보들을 중간에서 할당해서 그러니까 좀 약간 중간 위치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볼 거고요.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빅데이터 처리할 때 비싸게 만들어지게 되는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이렇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죠. 소프트웨어 계층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말이 보기가 좀 불편해서 뭐 그룹해서 봅시다. 자, 이 데이터 과학 공부를 하면은 많이 알게 되는 데이터 처리 및 분석, 그 다음에 수집 및 정제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서비스 관리 이 모듈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과 보안 부분이 있게 돼요. 그래서 위에 두 개가 이제 데이터 자체를 쳐다보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 밑에는 그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그 서비스가 있을 거고 사용자별로 또 서비스를 관리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페이북에서 우리가 특정 원하는 정보에 좀 자주 노출이 되면은 그 관련된 광고가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쇼핑몰 가도 그렇게 되죠. 쇼핑몰 가서 어떤 아이템을 보면은 그 관련된 정보들만 쭉 보여주고 그런 게 이제 이쪽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이 플랫폼 쪽을 봅시다. 플랫폼 쪽에서는 이 앞서 말했던 소프트웨어 계열이 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이 이 작업을 스케줄링 해주고 또 어떤 데이터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자원에다가 할당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우리 컴퓨터 안에 GPU가 이렇게 있는데 이 GPU 중에 이 첫 번째 GPU는 2분의 데이터를 활용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데이터를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할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인프라스트럭처 자원을 또 할당하는 자원이 또 밑에 또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맞물려 있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람마다 또
응용하는 프로파일링이 또 다를 테니까 그것도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관리라던가 모니터링 이런 걸 또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비용과 아주 직결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통신망 회선에 사용되는 컴퓨터가 있고 그 노드라고 불리게 되고요. 그럴 때 이제 병렬 및 분산 처리를 지원하는 하드웨어도 있어야 되고 그 스케줄링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스토리지는 이미 다 알고 있죠. 네, 하드 혹은 SSD가 있게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파일 분산 저장하는 그 알맞는 저장 공간을 준비해야 되고 네트워크야 뭐 우리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인터넷망이니까요.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하면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냥 노드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관리한 이름들이 조금씩 모듈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이렇게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거는 결국엔 빅데이터 기술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환경이다.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시간 처리라던가 분산 병렬 처리 방법 등이 이렇게 진화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계층들은 아까 바로 앞에 설명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자료는 이런 것에 기반해서 어떤 자료가 만들어져 있었고 제가 그걸 제 말로 바꿔서 한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빅데이터를 그러면 다룰 때 어떤 것으로 하느냐의 문제가 될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RDBMS 같은 경우에는 보통 SQL, MySQL 이렇게 접근할 거고 오픈소스로 나오게 돼서 활용하게 되는 뭐 마리아DB라던가 다양한 또 다른 NoSQL도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파이썬을 배웠는데 그럼 파이썬에서는 뭘 사용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려고 했던 것이 추가로 자료된 그것입니다.